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정치권이 협치의 물꼬는 텄지만 공수처 설치, 4차 추경 규모와 방식, 원구성 재협상 등을 놓고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국회가 요구되고 있죠. 오늘은 정기국회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보고 과연 협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21대 첫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던 협치. 이제 달라집시다. 국민과 여야의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요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치 보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부터 문제입니다.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중 만 13세 이상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 지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모든 추경이 그렇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생명입니다. 야당도 빠른 지원을 우리 국민들께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주 추경 처리를 위한 절차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국가 채무가 올해 한 해만 106조 급증하는 상황에서 4차 추경 7조 8천억 중에서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보조에 쓴다는 것이 정말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엇보다 공수처 출범에 주력하고 있는 여당이 야당의 비협조를 끊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지도 관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협치의 전제 조건으로 원구성 재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여야 간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협치를 하려면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총선이 끝나고 5년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래 여당과 야당 사이에 상당한 그런 균열이 생겨났고 이 개원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그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지금 다시 그런 우여곡절을 반복하는 것은 현명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원내대표 간의 협의에 맡깁시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에선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는 21대 첫 정기국회 핵심 쟁점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과연 협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집중 모색해봅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두 분 다 사선 중진이십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분들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자리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두 분 이렇게 정말 중진들을 모셨으니까 오늘 멋진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좀 들어볼까요? 21대 첫 정기국회입니다. 참 할 일이 참 많은 그런 국회인데요. 코로나 전국도 길어지고 있고 경제는 심상치 않고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협치도 참 중요하고요. 어떻습니까? 모두 발언으로 21대 정기국회 전망, 또 협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뭐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가 아주 위기의 상황이죠. 코로나 21 재확산이 되면서 사회가 정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얼어붙고요. 민생도 얼어붙었습니다. 국회가 이제 첫 정기국회를 시작을 해서 입법과 예산으로 정말 국민들의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한 노력을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크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민을 위로하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회가 사실은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서 보면 참으로 정말 다시 엉망입니다. 이게 근거가 뚜렷하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런 문제들을 확산시켜 나가고 이러면서 엉뚱한 문제로 지금 이렇게 국회가 아주 혼란을 겪고 있는 일. 네. 그래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이제 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다시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그런 국회로 우리가 정상화하고 협치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나아갈 수 있는 국회로 만들자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국회가 해야 할 일 정말 많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야당 입장에서도 또 뭐 하실 말씀이시겠습니다. 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데 결국 국민 건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장기전으로 오래 가다 보니까 국민 경제의 이제 기본이 흔들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전국으로 좀 치닫고 있는데 이 코로나 질병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를 푸는 것은 역시 여야가 국회에서 해법이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여야가 한 걸음씩 물러서서 이제는 코로나도 좀 이기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합니다만은 지금껏까지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일당 독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야당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좀 올라간 것을 뭐 만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현상도 이제 무시하고 이 정기국회도 그냥 밀어붙인다면은 난 그보다 더한 엄청난 저항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실예로 지난번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광화문이나 뭐 법원 앞에 수만 명이 몰려다니면서 참 조국이 나다라고 떠들었지만은 국민은 그걸 용서치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장관을 사퇴하는 꼴이 왔는데 지금도 저는 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지혜를 동원해서 예, 예. 코로나도 좀 막고 경제도 살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이번 정기국회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발음만 들어도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또 그런 어려움을 우리 홍문표 예. 의원님이 늘 넉넉하셔서 네. 저런 정도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또 풀어가는 것도 네, 그럼요. 중진이신 또 정치인 두 분의 역할이 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근데 당장 풀어야 할 부분들이 추경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4차 추경까지 하게 되고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좀 문제죠. 그런데 대체로 이제 큰 틀에서는 뭐 여야가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통신비를 전 국민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지원한다. 또 특별 돌봄 비용 지원한다. 이런 게 조금 쟁점이라고 봅니다. 먼저 쟁점만 좀 말씀하신 거 들어보고 네, 그렇죠. 오원식 의원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죠. 부족한 사람이 예결위원장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아릅니다. 네. 1차, 2차 추경에서 2조 3천억 정도를 아직 못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3차에서도 그만한 9조 정도가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4차에 7조 8천억을 우리가 이번에 승인해서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편성이 7조 8천억 그렇습니다. 죠.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도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혈세를 추경을 해놓고 쓰지 못하는 이거 밝혀야 됩니다. 자꾸 추경만 갖다가 쌓아놓으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을 전 1차적으로 야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히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국민에게 혈세를 그래도 좀 덜 지장을 주는 것이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2, 3차 추경에서 남은 금액을 안 썼다. 예, 안 쓰고 지금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4차 추경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거 이전에 추경이라는 부분은 하도 급하니까 네. 쓰면서 경제나 또는 인적이나 사회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목록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게 그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이에요. 그걸 모은 것이 제가 지적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선 이제 첫 조금 번째 말씀 끝내고 바로 두 번째는 예. 이번 추경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을 가졌었던 소위 추경이 뭡니까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쪽을 좀 우리 어려웠으니까 살리자는 거였거든요. 예, 넉넉하게 지원하자 예.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거 이 자영업자들에게 5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도 택시도 똑같은 택시라 하더라도 법인과 이 일반 택시와는 또 달라요. 법인과 개인 택시. 개인 택시. 그거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100만 원을 주는데 법인은 안 준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저녁에 이 업소, 장사하는 업소도 이 유흥업소, 네네. 이 콩텍스템플 이런 부분은 예. 지금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선별에 좀 문제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지적하신 초등학교 이하 지금 2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돌봄 비용. 예. 그다음에 이제 13세 이상에 대해서 2만 원씩 저희 통신비. 통신비로. 예. 근데 뭐 통신비는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는 통신비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어려운 데 주어서 그것이 2차, 3차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매뉴얼을 짜가지고 집행했다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네네. 그래서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이번에 가을에 겨울에 들어닥칠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이 백신, 감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좀 넣어서 네네. 집행했더라면은 이 코로나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는 건강, 또 앞이 감기, 이 독감에 올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네. 추경을 이 정부가 여당이 했다면은 다소 좀 우리가 해결 방법을 네, 찾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섬세히 하지 않고 그냥 생색내기 비슷하게 추경이다 하니까 무조건 쓰는 알겠습니다. 선심 이런 식으로는 난 이 추경이 잘못된 것이다. 1, 2, 3차 추경에서 남아있는 돈 그거는 쓸 목록이 다 있죠.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는 현재까지는 안 썼어도 그렇죠. 앞으로 쓸 이제 그 대부분 많이 썼고 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연말까지 계속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집행해 가면 됩니다. 야당하고 이번에 4차 추경을 하자고 하는 거는 그렇게 1, 2, 3차 추경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거기 이외에 더 필요한 일이 생겼거든요. 특히 광복절 집회로 해서 8.15 이후에 그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서 네. 2.5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집합 금지가 되고 영업 정지가 된 그런 자영업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 못한 자영업소까지 비롯해서 피해가 아주 극심해졌단 말이죠. 네네.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보편적으로 전체 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 그 방법도 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 2.5 단계를 거치면서 아주 피해가 극심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두툼하게 해야 되지 않냐. 예,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데 이제 요번에 한 게 얼마냐면 7조 8천억입니다. 이걸 다 국채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렵게 예산을 만든 거거든요. 어디 50만 원 주고 뭐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집합 금지가 되고 영업 중지가 된 데는 또 저 특고와 같이 그 아주 소득이 떨어진 데는 200만 원까지 갈 수 있게 예, 했고요. 최대 200만 원까지 예, 최대 가죠. 200만 예. 원까지 갈게. 정말 피해가 더 극심한 데는 더 두툼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차별적으로 한 거고요. 지금 홍문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보편적 지급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선별적 지급으로 하고 더 어려운데 더 두툼하게 하자는 거는 이렇게 하자는 거였고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그럴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드실게 이제 뭐 택시 네, 개인 네. 택시는 되고 법인 택시는 안 된다. 네, 네. 다 같이 손님이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는 그리고 또 유흥업소의 유흥업소 경우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합금지된 업소 중에 유흥업소 이런데 그건 또 다른 한편으로 유흥업소까지 지원한단 말이냐 이런 또 반론이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형평성에 어긋난 거는 국회에서 논의하시면 되겠다. 바로잡을 수 얼마든지 있다.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수정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통신비 2만 원 그것에 관해서 2만 원이 적절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그걸 백신 비용으로 또는 그 독감 예방 주사 지금 이제 얘기하는 독감 예방 주사죠. 예, 그게 전 국민 독감 예, 예방 그게 주사를 이제 거의 맞자자. 증상이 비슷해서 두 개가 이렇게 두 개의 팬데믹이 생기면 큰일 나지 않냐. 네. 이게 증상도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독감 주사를 하자고 그런 그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3차 예산까지 3차 추경 예산까지 그 예산 편성을 했어요. 들어 있습니까? 예, 네.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1,900만 명의 그 독감 주사 예산을 편성했고요. 네. 1,000만 개 정도는 그 물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시면 되고. 뭐 날짜를 지정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미.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2천만이 부족한데 그중에 한 1,000만 명 정도는 독감을 치료하는 약 중에 어제 총리께서도 얘기하시던데 타미플루가 독감에 아주 효과적인 약이니까 그게 한 1,000만 명 정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 편성으로 독감 예방 주사는 편성이 돼 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한 드리고. 가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짚어보면 통신비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신비 지원은 이제 한 사람한테 2만 원인데요. 네. 4인 가족으로 이게 13세 이상이 13세 이상이잖아요. 이상. 그럼 이제 보통의 경우에 4인 가족으로 보면 그 8만 원쯤 됩니다. 네. 그래서 그 8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지역사랑 이 주는 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의 자영업자한테 와서 돈을 쓰게 만들면 한 바퀴 더 도는 거기 때문에 네. 내수 진작 효과에 도움이 되는데 좀 경기 부양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요번 이제 선별 지급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은 비용이다. 또 그래서 국민들 안에서 뭐 2만 원 필요 없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가족을 합치면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거의 1조에 달하는 돈이니까 국회에서 논의해서 전 해결하면 된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그걸 뭐 딱 고집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예. 또 아이들 초등학교 이하 20만 원씩 주는 거 저는 돌봄 비용을 저희 예.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특히나 학교도 못 가고 어린이집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하니까 집안에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도 골치 많이 아픕니다, 진짜. 비용도 네, 많이 네, 들어가고 또 부모들이 꽉 집안에 알겠습니다. 묶여 있고 예. 그런데 거기에 한 명당 2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건 정말 단비 같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론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견이 있으면 야당이 뭐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리 말씀이신데. 우 대표의 그 뭐 품성이나 또 이야기는 하나하나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가 야당의 추경 4차에서 동의해주고 함께 하자고 했었던 것은 우리가 선별이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체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소상공인들이 그 폐업 신고를 8월 16일 날로 못 받고 네. 그 전에 폐업한 거는 여기 인정을 안 씁니다. 네. 그 이후에 폐업한 상공인들만 예. 장려금을 준다. 그러면은 뭐 7월, 6월, 5월, 4월 이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겪었거든요. 이분들이. 그렇죠. 이건 해당이 안 된다. 네. 도대체 이 기준을 어떻게 자꾸 8월 16일이라는 걸 못 박았는지 네, 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그런 부분은 혹시 저 심의 과정에서 이번에 저희가 야당이 이렇게 좀 재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따질 그렇게 얘기죠. 네, 네, 네. 여기 한 세 번째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정치적 문제인데 한 번 결단을 했으면 국민과 또 야당과의 약속이니까 그냥 집행을 하고 또 안 되면 딴 자구책을 찾더라도 신뢰를 갖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선별이라고 해놓고 그 이튿날부터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 반대 분명히 했잖아요. 또 경남지사도 반대를 했어요. 정의당도 반대를 했어. 이렇게 이제 모든 분들이 친여권에 있는 분들이 반대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냥 우리 신임 당대표가 청와대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이걸 건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통신비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준비 안 된 분이 가가지고 건의했다고 해서 그걸 들어주면은 이건 결국 돈이에요, 돈. 네, 예.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고 함부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좀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이게 뭐 간단히 발로만 선별이 듣고 아니라고 해야 얘기하시는데 선별이죠. 근데 선별을 소득 몇 프로 지난번에 했던 뭐 70%, 60% 이런 게 아니고 요번에 보편 지급으로 안 가고 선별로 간 거는 피해를 많이 본 데가 있기 때문에 피해에 따라서 지급하자. 그리고 피해가 덜한 무슨 월급 받는 사람들은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는 네. 빼고 그래서 선별이라는 거고 피해가 심할수록 두툼하게 하자 이런 거고 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들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뿐 아니라 알겠습니다. 6월, 7월 소득과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하면 지원하는데 이게 2.5단계로 올린 이후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지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이제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득 파악이 이렇게 즉각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요. 소득 신고를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딱 금을 거서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번에 차제에 코로나19 또는 이런 비슷한 사태가 앞으로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앞으로 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세청이나 또 사회보험 이런 데서 소득 파악을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즉각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이번에 좀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제도화도 필요하다. 네, 국세청에도 그걸 국세청에다 제가 이제 기재위원이기 때문에 국세청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민들한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게 소득 신고를 몇 차례 나눠서 해야 되는 문제까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1년에 한 번 해가지고는 소득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안고 알겠습니다. 예. 정말 필요한데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미뤄왔던 국민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이것도 여야가 같이 알겠습니다.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100% 만족이야 있겠습니까만 여야 심의 과정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네. 더 지혜를 모아서 가장 그래도 좋은 안이 나오길 좀 기대해 보고요. 다음 주제 좀 넘어가죠. 아까 두 분께서도 모두 발언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이른바 이제 의혹인데요. 어떻습니까? 야당에서 보시는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핵심적인 부분 좀 짚어주시면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 좀 의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오 의원님의 좀 반격도 듣고. 이거 뭐 허공에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실 뭐 이 국회라는 존엄성 때문에 네. 또 방송이 또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예. 이제 이 부분은 나는 지쳤어요. 저도 지금 뭐 YTN을 비롯해서 한 3개, 4개 이렇게 지방방송 쭉 했는데 도리어 점점 더 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네. 참 저는 뭐 손바닥으로 뭐 하늘을 가르는 격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마디로 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뭐 정리를 해보면 또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가 나오면 어제 어떤 것도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추장관께서 국회에서 하루 종일 답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 사랑 그리고 90 노모 이것을 가지고 면피용이고 어떻게 보면 감성을 파는 그런 아주 애절한 그 사정의 얘기로 대변을 하는 이 모습이 저는 공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네. 설령 그런 것이 속마음이 있어도 그걸로 이 부분을 면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뭐 짧게 명확한 사실관계가 먼저다. 사실관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여기에 관계된 1차, 2차, 3차의 서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네. 아니 군의 소위 인사 그 규정상에 5년이다, 뭐 1년이다 좋습니다. 1년이라 하더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휴가 관련 서류가 보관되지 그렇습니다. 않다. 이 서류가 번째.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대한민국 국군이 이렇다 하면 외국에서 보고 웃을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 공익제보 온 사람을 지금 범죄자로 몰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각 방송에서 일주일 동안을 뭐 진실을 밝혀라, 실명, 얼굴을 공개해라 수도 없이 공격을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처음에 이 실명자가 얘기를 다 했어요. 네. 자기 얼굴도 밝히고. 관련 당직 사병 말씀. 그래서 거죠? 이제 네. 그래서 황희 의원이 나중에 사과를 하고 말았죠. 내가 그걸 못 봤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여당 의원들 한 5-명이 떼거리가 돼가지고 이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 모습이 또 거기에 같이 이 방송에서 부추겨 주니까 이 공익제보자가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때를 벗으려면 본인은 아마 몇십 년 가야 벗을 거예요. 이 방송이나 이 신문의 위력이 대단한 것인데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이 판에서 이 진실이 뭐가 나오겠는가. 네.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갖는 것인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이 부분에 덧붙인다면은 추 장관께서 만약에 이걸 찾고 공정이다, 정의다, 평등이다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야당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을 불신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지난번 조국 장관 사태 같은 것이 옵니다. 네. 그때도 뭐 내가 조국이다 한 사람이 몇만 명 있었는데 워낙 국민들이 열성이 대단하시고 정의를 지키자는 뜻에서 참 울부짖는 그 모습이 결국은 조국 장관을 끌어내린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이번에 조국 장관보다 못지않은 아주 국민의 감성을 있을 수 없는 쪽으로
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에 난 여기에 국민들이 그냥 있지도 않을 것이고 정치적 파문이 더 커질 정치적 것이다. 파문이 아마 알겠습니다.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무슨 반론을 좀 네, 뭐 서류가 없다고 하는데 아마 병가와 관련돼 있는 그런 병가 관련 서류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그런 건 말씀이시죠? 같은데 정경도 장관이 나와서 한 이야기로는 국회 답변에서 면담 그리고 이런 게 부대 일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담과 관련한 부대 일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 봐도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제기되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했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어떤 거죠? 준비해 오신 거 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일하고 플러스 3일 한 21일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또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에서 청원 휴가 연장 허가가 가능하다. 부대장이 결재하는 거고 부대장이 결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면담 부대일지 기록 등등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정리돼 있다는 겁니다. 그 부대장이 이제 지대장 중령이 했다는 거죠, 대대장이? 그렇죠. 네, 중령도 하고 그거를 이제 대위가 와서 알려줬다는 거고. 그리고 부대 관리 규정에 보면 휴가는 허가권자의 구두 승인으로도 가능하다. 전화 등으로 연장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전화로 그게 말이 되냐. 이거 황제 휴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요즘 군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전화로도 가능하다는 문제로서. 그리고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부대 관리 훈령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고. 저도 옛날 생각하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규정상. 그러니까 저도 현역 병장 제대했는데 그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생각할 수 없었죠. 생각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게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육군 규정 중에 군병원 요양심의를 안 받고 그게 되냐. 그거는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 지금 입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기되어지는 많은 의혹들이 문제가 없는 규정에 것으로 비춰봐서 문제가 없다. 대개 기성세대들이 군대에 있을 때 가졌던 생각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군대를 잘 몰라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그 문제 제기했던 그런 사병이 있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당직사병. 근데 그때 같이 근무했던 그 사병이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는 며칠 전에 이제 같은 동료였다는 신문에 나와서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2017년 6월 25일 날 저녁 8시 55분에 처음 밝혀졌다는 건데 그 전 휴가가 끝나는 게 23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군의 시스템으로 보면 23일 날 안 들어왔으면 23일 날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3일도 문제가 안 되고 24일도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문제 제기한 그 사병이 근무를 쓰기 시작했던 25일 오전에도 문제가 안 되고 25일 저녁에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그게 그 안에서는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이 별 셋 마크, 육군 본부 마크를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했다. 그건 그 부대의 그 지휘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대 사람들 몰라봤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제보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있는 사람이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혹으로만 이야기되어서는 안 되고 사실과 팩트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군대에 있을 때의 모습으로 보면 그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성세대들 그건 그냥 의혹 부풀리기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원실에다가 얘기했다는 거. 추 장관이나 또는 뭐 부모가 했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압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압력을 하려면요. 그때 추 장관이 여당 당대표는 아니었고 야당 당대표였습니다.
군대 가고 그럴 때. 그렇죠. 처음 입대할 때는 야당 있죠. 2017년 6월 이때는 이제 여당 당대표인데 그렇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압력을 넣으려면 그렇게 안 하죠. 네. 국방부 장관한테 하든지 그렇게 압력을 넣는 거지 군대에다 민원실에다 넣어갖고 압력을 합니까? 그거는 정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민원실에다가 민원 접수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검찰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했다 하더라도 여당의 당대표가 군대 민원실에다 민원 제기한 것이 압력이다. 네. 황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알겠습니다. 일입니다. 네. 각종 규정을 살펴보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 저는 그 예, 이런 부분에 것들인데. 몇 가지만 다시 반론을 제기한다면은 말씀하시죠. 면담 기록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장관, 국방부 장관의 네, 이야기입니다. 그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전화가 왔다. 또 보좌관도 전화가 왔다. 그러면 전화한 사람은 안 했다고 그러고 기록은 남아 있고 도대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아니, 사회가? 추 대표, 추 장관이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아니, 그 추장관은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고. 보좌관도 안 하고 자기도 안 하고. 아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럼 자기가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거는 그 사건에 개입하지 그러니까 않기 그거는 위해서. 말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정도 지경에서 국민 모두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안 했던 누구를 시켜 했던 하나쯤은 여기서 시인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안 했다, 확인 안 했다, 보고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런데 기록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기록이 나오면 나오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밝혀주니까. 아니 그건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아니죠. 수사를 지금 9개월씩 꾸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검찰에서 수사하니까 맡겨놓으십시오. 아니죠. 그럼 1년, 2년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아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시고 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한 사람은 2 내지 3명이 있는데 기록은 있는데 전화를 안 했다. 네. 이래서 국민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방금 국방부 장관이 박진 의원이 바로 지금 의원님 말씀을 질문을 했어요. 네. 전체에 그러면은 60만 전체 군인에게 전화로 휴가를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우물쭈물 말을 못 해요. 특이한 사항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럼 특이한 사항이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추 장관의 아들 문제지.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법은 공정한 법이 아닌 겁니다. 아니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군대에서 수술을 해서 보세요. 3개월 지금 정한 가료를 요하는데 그 아들이 그 친구가 서일병이 군대 가기가 어려운 사정이 됐단 자, 말이에요. 그래도 수술한 것이 특수한 사정이지 그 사람의 신분이 특수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그래도 전화로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는 사정. 그걸 거기에는 이야기하는 의사의 거죠. 소견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부대에 규대를 해서 네. 거기서 다시 또 받고 심의위원회 거쳐야 다시 또 2차 휴가가 되고 3차가 되는 건데 아니 병가를 가지 이거는 않았습니까? 전화 한 통화로 다 해버렸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병가를 갖고 그렇고 그 다음에는 나는 그 국무총리가 참 다행스러운 그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것이 풀리지 않는다면 빨리 검찰에서 수사해달라는 것이 그렇죠. 실제였고 예, 두 번째 안 되면 정치적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난 참 다행스러운 뉘앙스였는데 어제 보니까 이게 또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 대표도 분명히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를 짓은 미안하다. 그러면 역대 이대로 이 자식 문제, 병역 문제 때문에 당 대표나 그리고 또 국무총리가 이 사과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추장관은 전혀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 그 사실관계를 마무리하시고 왜곡하시는데 이것이 나는 예. 상당히 문제고 저 총리나 그리고 당 대표가 그러니까 총리께서 오 대표님 저 국무위원이 이번에 잠깐만 마무리 들어가셔서 하시죠. 예. 이 검찰 빨리 하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해결 다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9개월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요? 지금 빨리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 개월을 기다렸는데 또 알겠습니다. 기다립니까? 그럼 조사 안 하고 그냥 발표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는 문제 흑막이 있는 거예요. 9개월 그리고 동안 뭐 했느냐 이게야. 아니, 그 9개월 동안 저 조사했던 데가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죠. 요번 인사 전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
어디까지 조사하고 요번에 온 사람들이 어디까지 하는 이게 나와줘야 할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뭐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검찰이 추 장관이 가서 여러 가지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사하기 전에 그곳에 있던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무슨 마치 권력이 무슨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렇게 의혹을 만드는 거는 옳지 않고요. 두 알겠습니다. 번째는 예. 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총리는 이런 얘기했어요. 국무위원이 이런 일로 해서 국민들을 걱정시키게 하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있는데 네. 당 대표나 국무총리의 생각은 사실에 기반해야 된다. 사실을 알겠습니다. 밝히자. 예. 의혹만 제기하지 마라. 다들 이제 그런 게 전제됐죠. 그 이제 사실을 사실관계를 밝히기 밝혀야 위해서 한다. 예. 검찰이 수사를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예. 그때까지 좀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이 부분은 이제 워낙 여러 차례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번에 이 정도로 하고 정말 뭐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조만간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발표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일단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하라 하니까 특별감찰관 먼저 임명하면 하겠다. 또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면 하겠다. 이래서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순서가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합니까? 홍 의원께서 좀 먼저 짚어주시면. 검찰이 수사권, 그다음에 공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예. 이게 너무 과잉이고 또 때로는 탄압이 되고 강권이니까 이걸 분리하자. 이래서 이제 공수처를 만드는 건데 공수처가 이걸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럼 공수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탑이 없잖아요. 네. 대통령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더한 무시무시한 검찰보다 더한 공수처를 만드는 거죠. 예. 이래서 우리는 이걸 반대하는 예, 것이고. 원래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았죠.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또 권력형 비리를 하기 위해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수사처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특별감찰관. 특별감찰 예. 수사처가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3년 이상을 임명을 안고 임명 안 있잖아요. 할 때도 있죠. 그럼 그동안에 지금 수도 없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친인척 주변의 권력형 비리들이. 그런데 그거 하나도 지금 어디 수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뭐 조사한 방법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뭐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어떻게 쓴 것인지. 네. 뭐 작은 예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한 26억 정도 3년 동안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갈 방법은 없다고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예. 뭐 주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산재한 문제가 먼저 나왔던 거 이것을 좀 바로 잡고 네. 그리고 이번 공수처에 대해서 추천하는 문제.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고 물론이죠. 순서로. 네. 예. 감찰관을 임명하면은 네. 그 기구가 또 그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공수처가 탄생이 된다고 그래서 네. 이 감찰관 제도를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임명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고 그럼 뒤에 추천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네. 또 이 여당이나 정부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따로 검찰에 하고 있던 막강한 그 힘을 다 갖다가 또 갖고 있고 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대로 또 만들어진다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국가가 운영할 것인지는 의문점이 있어서 네네. 이왕이면은 이걸 꼭 하겠다면은 그렇다면 특별감찰관 이 제도를 살려라. 네. 이걸 없앨 것인지 살릴 건지 먼저 답을 해주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수처 공수장 추천위원. 추천위원회를 우리도 진행을 하는 게 네. 맞다. 이렇게 이제 주 대표는 주장을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먼저 임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네, 이쪽으로 네. 풀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당에서 그런 정도 가능합니까? 특별감찰관이 이제 3년 동안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요. 특별감찰관의 대상은 수석 이상의 공무원, 예, 청와대에 있는 청와대,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배우자와 그 가족, 사촌 이내의 친인척, 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걸 다 포함하고 국회의원 또 판검사 이거 여기 더 포함이고 이건 수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는 특별감찰관보다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면
굳이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냐. 공수처를 빨리 만들자. 이게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건데 공수처가 자꾸 미뤄져 오면서 지금까지 왔죠. 네. 꼭 그 특별감찰관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동시에 하자.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예요. 특별감찰관만 하고 그거 뭐 저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감찰하는 건 가능한데 공수처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두 개 같이 하자. 우리 안은 그겁니다. 네. 같이 해서 동시에 진행을, 추천하고 임명하고 동시에 추천해서 동시에 하자. 네. 이런 거고요. 공수처가 마치 무슨 뭐 대단히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당, 야당 두 명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거는 7분의 6으로 하게 돼 있어요. 6명 이상의 6명 이상.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야당이 추천하는 한 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캐스팅 보트를 딱 쥐는 겁니다. 네. 거기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해.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다 그런 비토권을 갖고 거죠? 있죠. 그러니까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당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공수처가 나왔던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2년 후반기에 이 공수처 문제를 꺼내서 지난번 연말에 이거 법이 통과된 겁니다. 날치기로.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 공수처가 있었잖아요. 저 특별감찰관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 갖고 쭉 유지해서 대통령 주변과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잡는 기관이 바로 그거였어요. 감찰한다. 이래서. 그런데 2년 동안은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부합해서 지금은 동시에 같이 하면 되냐. 이렇게 말을 만들면 뭐든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홍표 그 의원님이 잘못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아니 근데 여기만 그러면 2년 전에 이 공수처가 발의돼서 지난 연말에 통과하게 되기 전까지는 뭐를 했어요? 뭐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수처 얘기는 우리 정권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 지금의 야당의 정권에서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원내대표 이 정부 시작하고 첫 번째 원내대표를 했는데 공수처를 만들어 보려고 무지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다 양보하면서 심지어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김성태 의원한테 양보하면서 따낸 게 뭐냐면 입법권을 갖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따냈어요. 처음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면서 입법권을 줬어요. 그 왜 그랬냐면 공수처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거 다 합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야당이 그거를 그냥 이리 막고 저리 막고 꽝꽝꽝꽝 틀어막았죠. 그걸 마치 무슨 독재 권력을 만드는 무슨 큰 괴물을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아왔죠. 그러다가 결국 하다 안 돼서 할 수 없이 패스트 트랙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혹시 이제 이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이 검찰관 관계 그것을 2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공수처를 만드는 건데 아니 그때 어느 정권에서 이거 주장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홍 의원님 잠깐만요. 이거 지금 이 문제를 이게 어느 정권에서 알겠습니다. 공수처법을 주장했어요? 잠깐만요. 고문 너무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작품아니요. 잠깐만요. 그걸 자꾸 부인하면 안 되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가 말고 그거는 감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그 전에 이회창 거기에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공약이나 주장은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날치기를 해서 만들어 놓기 전에는 날치기가 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었던 대통령의 주변이나 그리고 권력형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야당이 하도 막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할 수 없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과거 거죠.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법으로 내놓고 여야 간에 싸우고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동시 특별감찰관 추천위원 공수처위장 추천위원회 추천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해야 개인적으로는 절차 순서는 벌써 3년 전에 했어야 할 임명을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먼저 절차를 밟아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또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에 그런 지혜가 나는 필요해서 이 국가의 또 대통령 주변의 부정부패자 또 권력형 비리
이것만 자비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난 이것은 여야가 조금만 잘 좀 절충하면 아닌가? 된다고 예. 보는 아니 거죠. 협치를 하려면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합시다. 같이 하면 손바닥 마주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내가 얘기한 그 방법을 좀 예.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모색을 해보세요. 한 걸음만 좀 서로 모색을 하시면 되지 모색. 않을까 싶긴 아니, 한데 알겠습니다. 그럼 예. 저 공수처 먼저가 아니고 저 특감을 함께. 먼저 하자고 하니까 예. 그럼 같이 하십시다. 예. 그러면 아니, 그런 것이 손바닥이 그런 것이 이제 마주쳐지잖아요. 우리가 절충인데 예. 그런 거를 이제 실력자니까 해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 내놨으니까. 뭐 특별감찰관도 필요하고 공수처도 이미 법이 돼 있으니까 저 사람도 임명해야죠. 그렇다면 함께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예, 그런 방법을 비리에 예. 대해서 수사하자. 알겠습니다. 그건 벌써 오래전에 나온 여야. 얘기입니다. 예, 여야가 함께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협치를 위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또 야당에서는 원구성 재협상하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처음에 나왔던 대로 뭐 상임위원장 7대 8인가요? 7대 배분하자. 재협상해서 하자.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저는 또 뭐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또 야당이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저 재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저도 원내대표 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회를 좀 변화시키려면 네. 또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히고 총선이 끝나면 이제 그 총선에 다수당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민심이 모이고 거기에 공약들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정권이 또는 다수당이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그런 법안이나 제도의 변화는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이 되면서 굉장히 그 과정이 어렵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제일 야당이 반대하면 뭘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지난번까지. 그런데 법사위가 그걸 그냥 아주 꼼꼼하게 다 막아요. 그 정권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사회에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바꿔가는데 아주 꼼꼼하게 막아가지고 우리 때도 사실은 그랬고요. 네. 또 우리가 하니까 또 저 야당에서 또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20대 끝날 때 상임위를 통과하면 여야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국회 상임위에서 날치기 한 적이 없어요. 아주 그때는 심했는데 우리 때는 통과된 걸 법사위에서 그렇게 많은 막은 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요번에 20대 끝날 때는 91건이에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들이 다 막힌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법안을 냈는데 법사위가 자구체계 심사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거 네. 가지고 자구체계 심사한다고 그러고 법 전체 이 꼬리 가지고 몸통을 다 흔들어 버렸거든요. 그것만 없애자. 기능 조정을 하면 예, 기능 조정해서 네. 법사위가 네. 자구체계 심사를 가지고 법안 전체를 흔드는 이거를 없애자. 그리고 네. 자구체계 심사권을 빼고 법사위가 본래의 기능을 하게 하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야당이 근데 맡아도 괜찮다. 그럼 괜찮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법사위에 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우리가 그 나머지 이거를 뭐 전체를 상임위를 다 가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네. 야당에서 법사위에 안 주면 안 갖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추경도 통과시키고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럼 국회를 중단시킬 수도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 상임위를 다 갖게 됐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협상을 뭐 얼마든지 할 수 재배분 있습니다. 협상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 우 대표를 뭐 우리가 같이 국회에서 봤지만 지금 말 속에 말이 있다고 네네. 좀 진정한 말도 있고 또 잘못된 걸 시인도 하고 네. 또 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예. 양보를 지난번에 김성태 대표 때도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 요번에 이 문제는 아까 코로나 문제도 4개 나왔고 또 사회 문제 또 경제 문제 모두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마저 이게 여야로 딱 갈라져 가지고 생산하지 못하면은 결국 국민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국회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가능하다면은 이건 협치 정신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그런데 구체적 가장 방법으로? 핵심은 지금 법사위원회 갖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논쟁이 법사위원장. 많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 후반기, 전반기가 있으니까 그런 지혜를 좀 동원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호영 대표가 지난번 청와대에서 밥 먹을 때
여야를 좀 넘나들면서 예.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무장관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예. 제안을 했어요. 그건 뭐 대통령이 맘먹으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그런 좀 숨통을 틀 수 있는 예. 그 계기를 힘 있는 여당이 안 만들어주면은 네. 야당이 숫자가 있습니까? 무슨 뭐 조직이 있습니까?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요번에 정기국회는 가뜩이나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에 네. 국회마저 국민이 불신을 당했을 때 우리 쓸 자리가 사실 없거든요. 네. 여야가 함께. 그래서 나는 요번에는 협치 정신을 뭐 좀 진짜 살리는 네. 그런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아주 뭐 우리 조금 우 대표한테 간곡하게 드립니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여당이 조금 양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가진 자가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배고픈 사람이 이제 어? 저는 예.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구체적인 방안 한번 좀 국민들의 민심에 따라서 네. 누가 갖게 될지는 앞으로 모릅니다. 정권을 네, 저희도 국민들의 뜻에 맞게 잘 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얻는 것이고요. 예.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바뀔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법사위 구조는 비효율적이에요. 네. 예, 그거는 자구체계 심사권이 왜 생겼냐면 국회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네, 있다는 처음에 말씀이시죠? 국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법률가들로 구성된 알겠습니다. 법사위가 법안 전체를 보라고 자구체계 심사권을 줬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변해가지고 야당이 법률 흔드는 용어로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가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번 기회에 알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예. 법사위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법 해서 개정안을, 예. 법사위에서 자구체계 심사권만 빼면 네. 앞으로 누가 집권하든지 그 관계 없습니다. 뭐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내놓으세요. 법을 알겠습니다. 내놨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내놓고 아니 협상을 하란 말이에요. 함께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하긴 합니다만 비대면으로 하는데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2번이나 좀 셧다운돼서 일을 못했죠. 네, 네. 이렇게 또 되면 안 되니까 뭔가 비대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있는데 필요성을 많이 느끼십니까?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습니까? 기본 헌법 조항에 비대면을 곧바로 학생들 할 수 있는. 그렇게 뭐 안 되지만 국회법에다가 뭔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 법이 먼저 선행되는 조치를 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해서 무조건 모든 걸 예. 비대면으로 가는 거는 저는 법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고 예. 두 번째는 비대면의 비효율적인 것은 저희가 한때 뭐 이런저런 경우 그 공기업에서도 해봤는데 네. 이 사람과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이 얼굴 표정을 보고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예. 특히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상황에 비대면으로 했을 때 네. 이런 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교육 현장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이 교육자들 이 얘기를 들으면은 뭐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럼 답이 나오는데 예. 이 본인의 실력으로 쓴 건지 아니면 네. 옆에 사람이 써준 건지 그냥 페이퍼가 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채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나서 아주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네. 뭔가 국민이나 학생들에게 뭔가 좀 질과 양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제적으로 해놓고 예, 알겠습니다. 비대면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국회가 이제 검토를 여야가 함께 해야 될 걸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는 이제 짧게 굉장히 말씀하시면. 중요한데요. 국정감사해야 되고 내년 예산 편성해야 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 이제 지금부터 남아 있는 3개월 동안 그 일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예.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 110조, 111조 여기에 표결할 때는 국회의장이 자리에 앉아서 안건 제목을 반드시 의장석에서 해야 돼요. 된다. 예. 그거 있고 또 하나는 표결할 때 좌석에 앉아야만 네. 표결로 인정해 줍니다. 그 재석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확진자가 만약에 나오면 국회의원들도 확진자 나오지 그러니까요.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 문이 닫혀버리면 그럼 정말 국민들한테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원격 출석, 비대면 표결 이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금 얘기했던 110조, 111조 개정안 이걸 반드시 통과시켜야 예. 된다. 이미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이런 데가 다 저 원격 표결하고 비대면 출석하고 이게 이미 법으로 법 개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죠. 여야가 그러니까 이미 깊이 있는 논의가 깊이 있는 논의를 제기하고 법안도 냈는데 우리 야당에서 또 알겠습니다. 5분 발언이나 뭐 이런 거 못 한다고. 이게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마무리 발언 두 분께서 워낙 중진시니까 이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기국의 순항 또 협치를 위해서 야당은 여당에 바라는 거, 여당은 야당에 바라는 바 꼭 30초씩만 꼭 핵심적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 부탁드릴까요? 뭐 아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협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치를 하는 데는 힘이 있는 가진 자가 좀 더 너그럽게 지혜를 베푸는 것이 저는 협치의 방법이 첫 단초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원내대표가 입만 열면은 어쨌든 협치를 주장합니다. 공정성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껏 하나도 된 일이 없거든요. 이렇다면 그동안에 안 된 이 책임을 전부 야당에게 이거는 너무 지나친 논리고, 또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나 언론들이 지금 봤을 때 과연 이게 정당한 그런 소위 협치였냐. 이걸 독선과 독조 그리고 힘의 논리로 무조건 밀어붙여서 오늘의 정국이 오다 보니 정국은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 걸 알았기 때문에 요즘에 여론조사를 저는 뭐 100%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는 찬성보다는 찬성하지 않는 분이 훨씬 더 많아졌고, 또 여당의 지지율도 이제 완전히 곤두박질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마음은 이렇게 말로 협치 이걸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협치를 꼭 해주는 그런 소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힘 있는 정부 여당의 양보 말씀하셨습니다. 우원식 의원의 마무리 발언.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까 지지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지율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저희들이 그래도 좀 앞서 있고 또 많이 앞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뭐 마치 크게 차이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좀 무리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정말 협치가 돼야죠.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것, 지난번에 저희들이 압승할 때 정말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 맨날 싸우고 아무것도 통과 안 시키는 그런 국회 필요 없다. 국민들의 민생 챙겨라. 이런 게 국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당대표가 새로 돼서 우분투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있어서 네가 있고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정말 노회찬 의원이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여야 좌우가 머리 터지게 싸우더라도 우주에서 괴물들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민생 위기, 우리 국가의 위기에 우리가 부닥쳐 있습니다. 정말 조금 양보하고 여당이 지금 보이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도 좀 더 신뢰하시고, 그러고 한 발 한 발 정말 마음을 합치는, 국민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합치는 야당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위한 여야 협력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겠죠.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위기 속에 열리는 정기국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야가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치열한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서로 협력하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모습,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